벌써 3월의 중순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금요일이고요. 여러분과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투자어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자, 시장이요. 반도체주가 확실히 갑니다. 네. 네, 확실히 가는데 오늘 개별주 중심으로 해서 뭐 유증 이슈도 있고요. 네, 뭐 임상에서 좀 바이오 쪽도 안 좋은, 많이 빠지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네. 개별 이슈는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에 좀 수급이 쏠린다. 이런 점이 포인트인 것 간밤에 또 같아요. 뉴욕을 보면 네. 파월 효과는 하루 만에 끝났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특히나 반도체 우리 뭐 지수를 견인해주는 삼전 6만 전자 같고요. 그렇죠. 하이닉스도 괜찮고 이게 마이크론이 좀 괜찮아서 오늘도 힘을 좀 봤나요? 어떻게 마이크론 생각하세요? 실적이 괜찮았고요. 시간외에서 뭐 5%까지 오르다가 네. 조금 낙폭 축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의 반도체도 그래서 좀 연관이 있는 건지. 그런데 개별 이슈 중심으로 해서 좀 하락한 종목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사실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0.6% 정도, 코스닥은 1%대 하락해주고 있거든요. 네. 오늘 좀 계속 지켜보죠. 그러니까요. 네. 뭐 섹터별로 웃는 분들 계실 맞아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네. 힘이 강해서 일단은 저희도 한번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늘은 조금 더 저희가 푸짐하게, 풍성하게 좀 준비를 했거든요. 1부에서는 여러분들 요즘에 금리 인하기, 채권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채권 이야기 준비했고요. 2부는 뜨겁다 뜨거워. 이 토허제 얘기를 부동산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1부뿐만 아니라 2부에서도 여러분들 오늘 또 핫한 이야기 다뤄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1부 우리의 고현진 팀장님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봄 네. 기운이 물씬 느껴지네요. 팀장님한테. 네. 월화는 겨울이었고 아, 네. 목금은 그러니까요. 봄이네요. 네, 확실히 날씨가 좀 그래요. 풀렸는데 오늘 또 채권 얘기를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사실 작년부터 금리 인하기 사이클에서는 우리가 채권 주목해야 한다. 오늘 채권 특히나 어떤 이야기 좀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어제 뭐 FOMC 회의도 있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국의 채권들을 많이 들여다보시는 고객님들도 많아지셨고 네. 또 실제로 우리나라 고객님들 중에 또 그 관심 많이 가지고 가시고 갖고 계시는 고객님 중에 뭐 수익이 많이 났다 아니면 뭐 손실이 났다 이런 채권들이 생기면 이제 계속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FOMC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죠. 연중풋, 뭐 파월풋 이래가지고 하루 반짝 웃더니 미증시는 바로 좀 약발이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네. FOMC 전반적으로는 포인트 어디에 두고 보셨어요? 사실 이번 FOMC는 그 전부터도 사실 굉장히 강하게 내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매파적인 분위기도 뭐 비둘기파적인 분위기도 뭔가 네. 이렇게 강한 스탠스를 취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동결을 굉장히 그 전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결과적으로도 만장일치로 동결이 나왔는데 일단 그 이제 동결을 하면서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 다들 주목을 또 해봐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근데 성장률 전망은 조금 하향 조정을 했고요. 물가 관련해서는 또 상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점도표에서는 이제 앞으로 2번 정도 인하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QT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감속을 하겠다.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보인 걸로 보여서 뭐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금리라는 게 우리가 어떤 걸 보면서 금리 전망에 주안점을 좀 둬야 될까 네. 이런 포인트로 좀 보자면 물가와 경기 이 두 개의 밸런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연준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을 했는데 물가는 조금 튈 가능성도 그렇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지표들이 더 강하게 시장에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이제 정책도 결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물가, 경기 두 개 다 챙겨야 되고 그 밸런싱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 파월의 고민은 어느 쪽이라고 좀 보세요? 경기가 우선이다. 물가를 먼저 잡아야 된다. 작년에 어쨌든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한 파월 입장에서는 저는 어쨌든 이제 경기라는 게 사이클이 있고 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잡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작년에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지금 관세 이슈 그렇죠. 때문에 네. 자꾸 물가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물가라는 거는 후행적으로 또 반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정책적으로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반영될 때까지 그게 이제 책에서 우리가 보듯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것도 자극하는지는 또 봐야 되는 거여서 네. 연준 입장에서 이런 뭐랄까 이제 물가는 공급 측의 이슈라고 좀 본다라면 그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경기라는 거는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경제 관련한 지표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네. 또 그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 올해는 이게 물가가 얼마나 실제로 튈까 아니면 경기가 실제로 안 좋아지나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그 금리 인하를 하든 동결을 하든 정책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예상했던 것만큼 빠른 속도로 이렇게 금리를 대응하기에는, 내리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채권 중에서도 브라질 이야기를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 네. 네, 브라질 채권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에 브라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4.25% 1포인트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희가 지금 미국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기준금리 2.75%거든요. 근데 이제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기준금리가 14.25%가 됐습니다.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요. 12월 달에 이미 0.75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를 1% 올리면서 네. 12월, 1월, 3월 이렇게 세 차례 1%씩 올리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네.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끝인지 이 이런 힌트를 얻는 게 좀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요. 브라질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브라질의 중앙은행에서 금리 결정을 할 때 이렇게 금리를 급하게 많이 올린 이후에는 경기가 되게 좋던지 아니면 뭔가 물가가 급등을 했던지 이런 네. 요인 때문에 급하게 뭔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눌러야 되는 이슈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 어제 그 얘기한 거에는 금리를 올려서 기준금리 14.25는 됐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연말부터 15% 정도까지는 다들 좀 뭐 컨센서스 그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고 네. 봤었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도 1%인지 아니면 더 크게 올릴 건지 아니면 올리더라도 좀 덜 소폭으로 올릴 건지 그런 힌트는 저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 그러니까 금리가 높고 이거는 물가가 높다 그렇죠. 이런 건데 전반적으로 요 경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사실 이제 브라질 채권을 갖고 계신 고객님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투자를 하신 분 중에서는 이제 작년에 투자하신 분들은 손실이 좀 났어요. 특히 하반기에 집중해서 환율에서도 손실이 좀 있었고 그렇죠. 가격도 환율 못지않게 좀 많이 빠지는 이슈가 이제 말씀드린 연말에 금리가 갑작스럽게 튀는 부분 때문에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요거를 상기를 한번 해봐 드리고 싶어요. 네. 금리라는 게 물가와 경기로 이루어진다라는 면으로 본다면 중앙은행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뭐 고등학교 때 암기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첫째도 물가 안정, 둘째도 물가 안정이거든요. 중앙은행이? 네. 물론 다른 중요한 역할들을 네. 많이 수행을 하지만 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갑자기 많이 튀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제가 불안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물가가 너무 낮으면 또 디플레이션 때문에 경기가 너무 위축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극단으로 가는 거를 좀 이렇게 워워하는 입장으로 정책적으로 이렇게 손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작년 10월에 이건 좀 정치적인 이슈이기는 합니다만 브라질의 지금 룰라 대통령이 뭐 81세, 2세 이렇게 되는데 작년 10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굉장히 많은 선심성 공약도 있었고 네. 돈을 많이 풀었어요. 네. 그래서 돈을 많이 풀고 뭐 중산층에게까지도 소득세를 좀 면제해주겠다 이런 그런 공약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물가가 좀 많이 튀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2월 달 나온 거 보니까 지지율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제 그런 오. 이슈들 때문에 우리는 브라질에 이제 돈을 빌려준 입장이잖아요. 네. 저희는 채권자고 또 저희뿐 아니라 뭐 미국의 투자자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글로벌한 투자자들이 브라질에 돈을 빌려줬는데 그쪽에
네, 돈을 이제 많이 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연말에는 특히 투매도 조금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도 급하게 뛰었고 그런 걸 빨리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에서는 선제적으로 그 1%의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시장에 먼저 좀 공표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행정부 쪽에는 우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자제하세요 이런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그널 자체가 사실 인플레가 우려된다라는 것을 중앙은행이 한 거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리가 14.25%가 됐는데 앞으로 이게 더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더 올라갈 전망을 많이 좀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15%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 기준금리 15%라는 얘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 리서치에서 준비한 자료인데요. 자료 함께 아주 보면서 자료를 잘 만들고 있어서 이 차트에서 좀 진한 색으로 보이는 게 기준금리예요. 네. 그리고 실선 중에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쪽 실선이 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네. 보시면 14, 16 요 선 정도의 역사적인 고점 수준을 지금 이제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오, 기준금리 네. 자체도. 그리고 그 금리의 변화 폭도 굉장히 좀 크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뭐 단순하게 전고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빠질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금리가 14.25, 뭐 15%이 정도 수준이 되면 현실적으로 아니면 뭐 논리적으로 봐도 좋고요. 좀 너무 팍팍하잖아요. 대출 받으신 분들 이자를 막 15%에 아이고, 얹어서 막 네. 10% 가까이 내야 되고. 기준금리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브라질 경기가 사실 작년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아니,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도 돈을 많이 풀었는데 경기가 아무리 뭐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15%씩 뭐 20%씩 이자 내고 그럼 그렇죠. 연체율도 늘어날 네. 수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를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릴 수는 있다라고 했지만 그게 이제 1%씩은 아닌 것 같고요. 맥스를 한 5% 정도 아니 15% 정도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다음 뭐 회의 때 뭐 0.75, 뭐 0.5, 0.25 이런 식으로 조금 그 폭 자체는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기 둔화 조짐이 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언급을 한 내용이 네. 어쨌든 이제 물가보다 경기가 좀 낮아지는 그 경기 부분에 좀 집중하는 거가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 변동 폭을 보면 분명히 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더 금리가 더 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지 않나 그거를 중앙은행에서도 인지를 하고 경기에 좀 집중하는 그런 언급들을 해줬다라면 예 뭐 신규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서는 네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에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시기가 왔다. 근데 저 차트를 보면 사실 금리 차트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가 이제 네. 안정성이라고는 사실 좀 오.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아니 왜냐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한 발짝 정상적인 한 발짝이라고 할 때 25bp 정도를 오르고 내리고를 생각한다면 네. 그거보다 더 하는 걸 이제 빅 스텝, 자이언트 네. 스텝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막 1%씩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좀 심한가? 크죠.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좀 생각을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브라질은 국가 신용 등급도 BB급으로 그냥 이제 저희가 뭐 미국 투자하듯이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 지금 채권 투자하듯이 그렇게 단순하게 금리만 보고 접근하시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좀 있고요. 네. 충분히 고려할 요소들이 많이 네네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동성을 이제 이게 새로운 상품이 지금 딱 시장에 출시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시장에서 경험한 고객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막연하게 내가 몰라서 아우 이거 이렇게 변동성 큰 건 나는 안 할래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래서 이용할 수도 예, 있는 그 기회를 활용해서 굉장히 짧은 기간의 수익을 원하는 고객님들도 계셔서 뭐 그런 관점에서는 네. 뭐 참고하실 만한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들을 충분히 점검하고 네네. 네, 결정하시기에는 저희 하우스에서는 어쨌든 금리를 여기에서 뭐 20% 기준금리 20% 추가로 더 간다 그런 전망보다는 어쨌든 거의 변곡점에 왔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지금 전망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다른 곳에서는 4월이 마지막 기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좀 보고 싶은 거는 환율, 헤와라의 이 변동이 크기 때문에 환율 해지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맞습니다. 사실 브라질 채권 투자할 때 우리 계속 신경 쓰는 게 이자 10% 비과세 받으면 뭐하냐, 뭐 환율이 반토막 나는데 맞아. 아.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게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뭔가 이렇게 되게 와닿지 않고 공부하기에도 정보가 많이 없고. 네. 그래서 당연히 환율 부분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잘 알고 투자를 하면 남들 모를 때 들어가서 또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라면 뭐 작년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 많이 떨어졌으니까 물타기 한번 해보시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많이 떨어질 만한 그런 악재 요인들이 이제 잦아들고 방향을 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 혹시 있어요? 네. 네. 이 자료 또한 저희 리서치에서 아주 소중히 만든 자료라고 저는 소중한 자료, 헤와라 소중히 되죠. 보네요. 네. 너무너무 이 자료를 만들어 주는 게 감사했는데 중요한 정도로, 거구나. 네. 잘 제가 보기에 굉장히 좀 네. 직관적으로 보기도 좋고 네. 저희가 사실은 환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두 나라 통화의 상대 가치를 비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 당연히 달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나 브라질이나 같은 방향에 있을 수 있는 시절도 있었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의 상대 비교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환율을 우리가 신경 쓸 때 뭘 봐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신용 등급이나 이런 국가의 이제 경제 체력 그리고 뭐 당연히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걸 같이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이걸 이 차트를 조금 설명을 드려 볼까 좋습니다. 싶어요. 좋아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상당히 90 좀, 9년부터 네. 자료인데요. 밑에가 연도고요. 네. 네. 일단 진한 색이 헤알화예요. 네. 네. 그럼 헤알이 99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원 헤알이 뭐 700원이었다라고 하면 300원 정도까지 쭉 떨어졌다가 또 요 정도 거의 반토막 났다 네. 2배 이상 오르고 또 이때부터 한 10년 동안 700원에서 뭐 300원 밑에까지 떨어지고 잠시 오르다가 또 밀려서 이제 네. 200원 초반까지 가고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 과거 10년 동안 이렇게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겠어요라고 하기에는 250원에서 125원 가면 또 그것도 반토막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 환율을 우리가 보는 그 신용등급 차이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싶은데요. 네. 헤아라는 이렇고 요 직선으로 표시된 게 이제 등급 차이예요. 한국과 브라질의 신용등급 차이. 우리나라 신용등급 더블 A거든요. 네.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낮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가요? 우리가 이제 영국하고 같고 뭐 독일보다는 조금 낮은데 네. 어쨌든 뭐 우수하죠. 근데 브라질은 더블 B예요. 어쨌든 트리플 B 이상부터 투자 등급이라고 하니까 브라질은 아직은 투기 등급 상태에 있는 상황이기는 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브라질에 투자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많이 거뒀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때냐 하면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빠르게 개선되지 못하는데 이제 브라질이 쫙 치고 올라오는 그런 구간 그때 수익률이 되게 좋았는데 그때 여기 이 그레이로 표시되어 있는 2003년부터 2012년 이때 상황을 한번 좀 보면 네. 유명 구간인데 환율도 네. 뭐쭉 올라가네. 우리나라가 싱글 네. A 마이너스에서 2003년 A-에서 2011년 2011년? A 단계. 한 단계 상향하는 동안에 네. 브라질은 B 플러스에서 BBB까지 5단계가 상향했어요. 이게 이제 단계가 B 뿔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더블 B 마이너, 더블 B 제로, 더블 B 플러스, 그리고 BBB 마이너, BBB 제로까지 5단계 상향이 된 거.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차이가 그때
등급 차이가 8등급 정도에서 쭉 올라갔을 때 한 3등급 차이밖에 안 날 때 우리는 원화를 지금 해알로 바꿔서 브라질에 투자를 한 입장이다 보니까 브라질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갔던 그 구간에 우리가 이제 수익을 많이 이제 얻을 수 있었던 거죠. 네. 환율로만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반대 그다음부터 한 10년 동안 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때였는데요. 그때 보면 또 거꾸로 우리나라가 싱글 A에서 더블 A로 3단계 상향이 됐고요. 네. 12년 브라질이 트리플 B에서 BB 마이너스. BB 마이너스까지 하향이 됐어요. 이 너무 변화가 네. 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3단계 올라가는데 여기는 또 4단계 폭이 하향이 훨씬 더, 되니까 예, 그 많아지죠. 벌어진 거죠.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알로 바꿔서 해알에 투자했는데 우리보다 계속 브라질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올라가면 차이가 평가 나죠. 절하되는데 네. 여기는 더 떨어졌으니까 이 차이가 이렇게 훅 10단계까지 벌어져 있었던 네. 이 구간에 우리가 투자했을 때 환차 손을 크게 봤던 구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떨 거냐. 그렇죠. 이거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더블 A예요. 네.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은 이제 더블 A 플러스, 트리플 A입니다. 저희 그 비율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서울대 갈 실력이 있는 95점짜리 학생이 의대 가라고 하니까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근데 지금 BB 있는 투기 등급에 있는 브라질이 이제 대학을 가야겠다 마음을 먹은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학원 등록해서 70점만 맞아도 그 20점 여기는 5점이고 여기는 20점이지만 그 차이가 아까 우리 이제 맞아요. 두 네. 나라의 신용등급 차이를 확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보는 게 이제 2023년부터 이미 주요 신평사에서 브라질은 23년 7월에 피치에서 BB 마이너스에서 BB로 이미 한 단계 올렸고요. 네. 12월에 S&P도 한 단계 올렸고 작년 10월에 무디스에서도 무디스. 한 단계 올렸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브라질 등급이 상향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환율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이렇게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을까. 거기에 말씀드렸던 이제 성장률 자체도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이제 경기 부진이 이제 가장 이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브라질이 사실 경제 성장률도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 감안하면 환율 쪽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물론 변동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지만 막연하게 내가 몰라서 불안할 이런 것보다는 알고 알아도 나는 안 할래 이렇게 안 하는 의사결정 그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고 그래도 또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팁을 좀 주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채권도 한번 포인트 짚어주시고 네. 또 뭐 국내 채권, 국채도 네. 채권 투자 중심으로 해서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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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저희가 브라질 특히 브라질에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첫 번째는 이자죠. 이자 비과세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고 또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또 자본 차익도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환율에서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 세 가지가 이제 주요 수익이라고 생각을 네. 하면 될 텐데 초반에 금리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리가 추가로 오르기보다는 하락할 이제 여지가 이제 변곡점을 턴해서 인하까지도 가능성을 볼 수 있겠다. 그런 관점에서는 잠시만요. 그 자료 한 오늘 갖고 오신 게 풍성합니다. 많아요. 네. 네. 하나 보여주세요. 네.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한 번만 더 네네네.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채 10년물 금리가 뭐 14%다, 15%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더 치고 가지 않고 횡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게 과거에도 이런 구간이 있었거든요. 기준금리는 이렇게 정해지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그걸 선반영해서 더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네. 지금이 이제 그런 언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금리가 그러니까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3%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고 공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충격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알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만약에 타이밍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금리를 더 안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금리를 인하해야겠다.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는 게 이제 포착이 되면서 네. 금리를 내려야겠다라는 의사결정이 되면 이런 구간이 빠르게는 뭐 1년 반, 2년에 올 수도 있고요. 뭐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구간에서 말씀드린 15%에서 여기 12%, 11%까지는 또 굉장히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이 기준금리 폭도 그렇지만 그래서 만약에 10년짜리 채권을 사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5, 6 정도 나오는데 금리가 3% 떨어지는데 듀레이션 6이다. 그럼 3, 6, 18, 18%의 이제 자본 차익이 생기는 거고요. 오, 그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그게 이제 거기에 이자가 보통 저희 비과세로 10%씩 이자 준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격이 작년 말에 이제 가격이 금리가 확 튀면서 가격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들여서 이 매수를 하게 됐을 때 받는 이자가 네.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받는 이자도 고정적으로 받는 이자도 늘어났고 자본 차익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좀 높아졌고 뭐 환율 쪽도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다 비과세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변동이 있어요. 이게 변동 없이 그냥 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 사이에 시장은 매일매일 열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에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브라질 채권은 그렇고 네네네. 전반적인 채권. 그리고 네. 채권 그게 저희 초반에 제가 말씀드릴 때 저희는 뭐 PB이고 또 그리고 고객님들은 투자하시는 관점에서 이 자본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 경기가 어떤 구간인데 내가 메인 자산 또 핵심 자산 주요 자산을 어떤 걸로 가져가느냐 이런 쪽에 좀 참고가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네. 주식이 나는 좋아서 계속 주식만 들고 있을 수도 있지만 주식이 그냥 우리 코로나 다음에 정부에서 막 마이너스 금리까지 하면서 급하게 경기 완화 정책을 썼던 시절이 네. 있었잖아요. 자산 시장에 이제 돈이 막 풍부하게 되면서 어떤 주식도 다 같이 오르던 그런 구간이 분명히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시절에 내가 주식 투자를 했으면 굉장히 물반, 럭키하게 고기반이라고 하죠, 맞아. 진짜. 네. 저도 그때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 구간에 그럼 네. 그럴 때 주식 투자는 그럴 때 그러니까 경기 회복을 위해서 뭔가 회복기에 있을 때는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자산들이 굉장히 좋지만 그때 이 동일한 채권을 들고 계셨던 분들은 금리가 회복을 하면서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가면서 굉장히 손실을 보셨을 채권 가격은,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때에는 주식을 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또 거꾸로 그런 주식들이 지금은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물론 종목별로는 10배 나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종목별 차별화, 뭐 옥석 가리기 이런 맞아요. 것들이 어려워요. 주식은 너무 어렵기 네. 때문에 주식 포지션을 가져가실 분들은 그래도 그걸 보다 전문적으로 하는 쪽에 좀 맡기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갈 때에는 네. 채권 자산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일단은 뭐 워낙 지금 공히 우리나라도 좀 아까 뭐 기준금리 2.75%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뭐 연내 2번 정도 할 거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정사실처럼 이미 알고 계시다 보니 그런 구간에는 국채 투자하시는 것도 뭐 우리나라 국고채나 뭐 미국채나 뭐 브라질 국채나 다들 비슷한 맥락인데 그거를 저희 이제 리서치에서 볼 때는 미국 금리 특히 뭐 이게 변동이 미국 금리도 굉장히 커졌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어떤 구간에 오면 지금은 매수 때라고 보고 지금은 좀 그러니까 레인지를 주는데 그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4.78 정도 오면 매수했다가 네. 4.12 오면 매도하고 사실 그거를 레인지를 보면서 매매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네,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큰 틀에서 지금 요 사이클이 지나지 않으면 자산을 많이 좀 담아야 되는 게 맞고
계속 말씀드리는 없는 분들은 지금이 뭐 저점은 아닐 수 있지만 네. 그래도 발을 좀 담그시고 추가 매수하는 기회는 그때그때 이제 보면서 좀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국채잖아요. 디폴트 리스크가 어찌 보면 이제 뭐 회사 그냥 일반 회사들의 크레딧 리스크는 없는 국채니까 네. 금리 변화만 보고 투자하시면 되는 국채는 예, 전반적으로는 지금 편입을 적극적으로 하실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있습니다. 구간이다. 네. 네. 고현진 팀장님은 항상 이렇게 차분하게 얼마나 고민을 하고 네. 한마디 한마디를 전해주실까. 눌러 담아서 이런 게, 얘기해 주시죠. 네. 느껴지죠. 그래서 버릴 게 없이 또 한마디 한마디 새겨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했고요. 네. 인사 나눌게요. 고현진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